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여러분. 이게 단순히 미국이 이란 때렸다, 이런 단순한 뉴스가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 제가 퍼즐을 하나하나 맞춰드릴 건데요. 이 퍼즐이 완성되면 여러분은 미국의 진짜 목표는 이란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자, 미국이 공식적으로 내세운 명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트루스 소셜 영상 메시지를 통해 작년 오퍼레이션 미드나잇 해머 이후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재개하지 말 것을 경고했고, 거듭 협상을 시도했지만 이란이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핵무장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하나 있습니다. 불과 이틀 전인 2026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미국, 이란 3차 간접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중재를 맡은 오만 외무장관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발표했고, 양측은 다음 주 비엔나에서 기술적 세부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한 상태였습니다. 이란 측이 농축 우라늄 포기 의사까지 내비쳤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즉,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게 아니라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습이 감행된 것입니다. 물론 핵협상이 쉽지 않았던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15년 오바마 정부가 JCPOA를 체결했을 때도 이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있었고, 2018년 트럼프 1기 때 일방적으로 탈퇴하면서 긴장이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후에도 협상과 결렬이 반복되었죠. 그런데 왜 하필 협상이 진전을 보이던 바로 이 시점에 공습을 결정한 것일까요? 여기서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흥미로운 그림이 보입니다. 미국은 올해 들어 1년의 강경 군사행동을 연속적으로 전개했습니다. 1월 3일에는 미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를 급습해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습니다. 2월 22일에는 멕시코군이 미국의 정보 지원을 받아 할리스코 신세대 카르텔 CJNG 수장 엘멘초를 사살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월 28일 이란 공습이 이어졌습니다. 남미, 중미, 중동으로 이어지는 이 행보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공통된 패턴을 읽어냅니다. 이 세 지역 모두 중국과 경제적, 전략적 연결고리가 있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주요 원유 수입처이자 투자 대상국이었고, 이란 역시 중국과 장기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다만 멕시코 카르텔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주로 펜타닐 원료, 물질 공급망에 한정되어 있어 새 사건을 하나의 대중국 전략으로 직결시키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흐름 속에 어떤 전략적 맥락이 있는 건 아닌지 이제부터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시간을 2달 전으로 돌려봅시다. 2026년 1월 3일 새벽 미국 특수부대 델타포스가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의 군사기지를 급습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전격 체포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 생각해보세요. 마두로는 2013년부터 13년간 베네수엘라를 통치한 인물입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현상금을 5천만 달러까지 올려도 끄떡없이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런 현직 국가 원수를 미군이 직접 들어가서 체포한 겁니다. 1989년 파나마의 노리에가 이후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죠. 여기서 핵심 질문이 나옵니다. 미국이 왜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마두로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선거를 조작한 독재자였기 때문?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어요. 좀 더 넓은 맥락에서 보면 베네수엘라는 중국의 남미 핵심 파트너였습니다. 이걸 이해하려면 중국이 어떻게 개발도상국에 영향력을 확대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인프라를 깔아주고 대출을 해주는 대가로 자원과 정치적 우호관계를 확보하는 전략이에요. 중국은 2007년부터 약 10년간 베네수엘라에 약 620억 달러, 하나로 80조 원이 넘는 석유 담보 대출을 제공했습니다. 석유 팔아서 갚으면 된다는 구조였죠. 그런데 베네수엘라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2018년 공식 물가 상승률만 13만 %였고 IMF 추정치로는 연간 수백만 %에 달했어요.
석유로 빚을 제대로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 결과 마두로 정권은 중국에 점점 더 의존하게 됐습니다. UN 등 국제 무대에서 중국의 입장을 대변하고 화웨이와 GTE가 통신 인프라를 장악했으며 중국은 베네수엘라 내에 위성 추적 기지까지 운영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플로리다에서 비행기로 3시간 거리에 중국과 긴밀한 전략적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가 버티고 있었던 셈이죠. 마두로 체포 이후 상황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미 상환 채무는 약 100에서 120억 달러로 추산되는데 현재 과도 정부 체제에서 이 부채의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새로운 베네수엘라 지도부 일각에서는 마두로 정권 시절에 중국 대출이 부당하게 체결됐다며 이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이 석유 수출 대금의 흐름을 통제하면서 중국의 채권 회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물론 일부 분석가들은 미국 주도의 석유 산업 복구가 오히려 중국의 채권 회수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중국에게 상당한 타격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올해 미국이 날린 첫 번째 펀치였습니다. 마두로 체포 이후 약 7주가 지난 2026년 2월 22일 이번엔 멕시코에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멕시코 최대 마약 카르텔 할리스코 뉴 제너레이션 카르텔 CJNG의 수장 네메시오 오세게라 세르반테스 별명 엘멘초가 멕시코 군의 급습 작전으로 사살된 겁니다. 할리스코 주 타팔파에서 벌어진 이 작전에는 미국 정보기관의 지원이 뒷받침됐습니다. 마약왕 잡았으면 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맞아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왜 이걸 중국이랑 연결하느냐? 여기서 펜타닐이 등장합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100배, 헤로인보다 50배 강력한 합성 마약이에요. 소금 한 알 크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이게 미국 사회를 뒤흔들고 있어요. 2023년 한 해에만 합성 오피오이드, 대부분 펜타닐, 과다 복용으로 약 7만 3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2024년엔 상당히 줄었지만 여전히 5만 명이 넘는 수준이에요. 매년 9.11 테러 희생자의 15배에서 20배에 달하는 사람이 이 마약 하나 때문에 죽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펜타닐의 원료는 어디서 올까요? 중국입니다. 펜타닐을 합성하려면 전구체라는 화학 원료가 필요한데 이 전구체의 주요 공급원이 중국이에요. 중국 업체들이 전구체를 멕시코 카르텔에 팔고 카르텔은 이걸로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밀수출합니다. CJNG만 해도 마약 밀매로 연간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린다는 정부 당국의 추산이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카르텔은 이 돈을 어떻게 세탁할까요? 미국 재무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한 대로 중국계 자금 세탁 네트워크가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번 달러를 중국계 브로커에게 넘기면 브로커는 중국의 외환 반출 규제를 피하려는 중국인 고객들에게 이 달러를 팔고 중국 내에서는 위안화로 정산합니다. 카르텔은 달러를 세탁하고 중국 자본가들은 해외 달러를 확보하는 상호 이익 구조죠. 이건 음지의 연결고리입니다. 양지에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바로 니어쇼어링입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올리자 기업들이 멕시코에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미국과 가깝고 USMCA 협정 덕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일부 중국 기업들이 이걸 우회 전략으로 활용한 겁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고 중국에서 부품을 가져와 조립만 해서 멕시코산으로 미국에 수출하는 방식이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앞문으로 중국을 막아놨더니 뒷문인 멕시코로 들어오는 셈입니다. 거기에 펜타닐 전구체 공급과 자금 세탁까지 이런 복합적인 압력이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 정부도 변화를 보이고 있어요. 다만 이건 엘멘초 사살의 직접적 결과라기보다는 더 큰 흐름의 일부입니다. 멕시코는 이미 2025년 1월부터 중국 수입품 규제를 강화하는 산업정책을 시행했고 2026년 초부터는 중국산 제품에 최대 35%의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2026년 7월 예정된 USMCA 검토를 앞두고 미국의 압박이 커진 결과죠. 중국 입장에서는 베네수엘라에서 핵심 파트너를 잃은 데 이어 멕시코 우회 경로까지 좁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체포로 남미 핵심 거점 상실, 2월 22일 멕시코 엘멘초 사사여과 함께 중미 우회 경로 압박 강화. 그렇다면 중국에게 남은 핵심 전략 파트너는 누구일까요? 이란입니다. 이란이 중국에게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석유. 중국은 세계 최대 석유 수입국으로 2025년 하루 약 1160만 배럴을 수입했습니다. 이 중 이란산이 K플러 기준 하루 약 138만 배럴, 일부 추산으로는 160만 배럴에 달합니다. 공식 통계에는 잘 안 잡혀요. 미국 제재 위반이니까 이란 원유가 말레이시아산이나 인도네시아산으로 둔갑해서 들어가거든요. 중국의 말레이시아 수입량이 말레이시아 총 생산량의 2배가 넘는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이란 석유는 미국 제재 때문에 다른 나라에 못 파니까 중국의 시장가보다 배럴당 10달러에서 15달러 할인해서 팝니다. 중국이 하루 150만 배럴을 이 가격에 산다고 치면 연간 50억 달러 이상을 절약하는 셈이에요. 경제 둔화에 시달리는 중국에게 이 할인 석유는 무시할 수 없는 이점입니다. 둘째, 지정학적 균형추. 중동에서 미국과 정면으로 대립하는 주요 국가는 이란이 사실상 유일합니다. 사우디, UAE, 이스라엘이 모두 미국의 동맹체계 안에 있는 상황에서 이란은 중국이 중동에서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셋째, 1대1로의 전략적 거점. 이란은 2021년 중국과 25년 전략 협력 협정을 체결했고 중국, 중앙아시아, 유럽을 잇는 육상 연결망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란 경유 루트가 유일한 길은 아니지만 이란이 불안정해지면 중국의 서남아시아, 중동 접근성이 크게 제약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이란에 뭘 했느냐? 방어력을 대폭 강화해줬습니다. 2025년 6월 이스라엘과의 12일 전쟁에서 이란 방공망이 크게 노출된 뒤 중국은 빠르게 움직였어요. HQ-9B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제공하고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탐지할 수 있는 YLC-8B 대스텔스 레이더까지 배치했습니다. 2026년 1월에는 중국 군용 수송기가 수십 시간 내에 대량으로 이란에 착륙했다는 보도도 나왔어요. 사이버 보안 협력과 디지털 인프라 교체 지원까지 포함된 포괄적 방어 강화 패키지였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프로그램에도 중국 기술이 들어갔습니다. 미 재무부는 이란 혁명수비대에 미사일 추진제 성분을 제공한 중국 기업들을 제재한 바 있고 2025년에만 고체 로켓 연료 원료 1000톤이 중국에서 이란으로 넘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러겠어요? 이란이 무너지면 중국은 중동에서 전략적 발판을 완전히 잃습니다. 남미에서 핵심 파트너를 잃고 멕시코 우회로가 좁아지는 가운데 미국의 정면으로 대항하는 주요 국가 중 하나마저 사라지는 거예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크게 줄었고 북한은 경제적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은 단순히 핵 프로그램을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의 마지막 버팀목을 부러뜨린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정보전, 즉 내러티브 차원의 압박입니다. 사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이 카드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2025년 6월 FBI 국장 캐시 파텔이 2020년 대선과 관련된 기밀 문건을 해제하고 상원 법사위원회에 넘겼습니다. 내용은 중국 공산당이 위조 운전면허증을 대량 제작해 부정 우편 투표를 시도했다는 의혹이에요. 다만 여기서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미국 정보 공동체가 2021년 3월에 발표한 공식 평가는 이와 상당히 다릅니다. 16개의 정보기관의 합동 평가 결론은 중국은 선거 개입 활동을 전개하지 않았으며 대선 결과를 바꾸기 위한 영향력 활동을 고려했으나 실행하지 않았다 였어요. 높은 신뢰도의 판단이었습니다. 어떤 외국 세력도 투표 과정에 기술적 측면을 변경하려 시도하지 않았다는 것도 확인됐고요.
2020년 선거에서 실제 외국 개입의 주역은 러시아였습니다. 바이든을 비방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영향력 캠페인을 전개한 것으로 평가됐죠. 그러면 파텔이 공개한 문건은 뭐냐? 이건 FBI 올버니 지부의 한 비밀정보원이 제공한 미검증 정보에 기반한 것입니다. 원래 보고서는 작성 직후 회수되었고 모든 사본, 파기 지시까지 내려졌어요. MBC 뉴스는 이를 입증되지 않은 의혹이라고 보도했고 선거법 전문가들도 증거 부족을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카드가 의미 없는 건 아닙니다. 증거의 법적 신뢰성과 정치적 효과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중국이 미국 선거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가 확산되면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반중 여론을 강화하고 대중국 압박의 국내 정치적 정당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미중 관계의 프레임을 완전히 바꾸는 체크메이트가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2025년 6월 문건 공개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에이펙에서 시진핑과 정상회담을 추진했고 미국 기업의 대중국 거래나 유학생 교류가 전면 중단되지는 않았어요. 무역전쟁, 기술 패권, 대만 문제 같은 기존 프레임이 여전히 미중 갈등의 핵심 축이고 선거 개입 의혹은 이를 보완하는 추가 카드 정도로 보는 게 현실적입니다. 트럼프가 이 카드를 언제 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삼각 포위망으로 중국의 손발을 다 묶어놨잖아요. 이제 남은 건 목 조르는 것 뿐이에요. 그게 바로 대선 개입 폭로일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 2월 28일 어제 벌어진 이란 공습. 이건 단순히 미국이 이란 때렸다가 아니에요. 지난 2개월간 미국이 베네수엘라, 멕시코, 이란을 연달아 타격하면서 완성한 중국 삼각 포위망의 마지막 조각이에요. 목표는 명확합니다. 중국의 완전한 고립, 에너지 공급원 끊고 우회로 막고 정치적 우군 제거하고 거기에 대선 개입 폭로라는 최종 무기까지 준비하고 있어요. 중국은요 8경 원 빚에 허덕이고 부동산 버블 꺼지고 성장 멈추고 외국 기업 도망가는 상황에서 이 포위망에 걸린 거예요. 버틸 수 있을까요? 솔직히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어요. 미국 주도의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고 중국은 그 새로운 질서에서 배제되고 있어요. 이 변화의 파도를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우리의 자산, 우리의 일자리,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영상 유익하셨으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 생각도 남겨주세요. 중국 경제 버틸 수 있을까요? 미국 전략 성공할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